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데이터브릭스에서 올해 초에 정식 출시한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OLT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모든 실습은 여기 데이터브릭스 프리 티어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우선 PPT 먼저 설명을 드리고 프리 티어로 가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석, BI, 시각화 대시보드 개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커스텀한 에이전트 생성 등등 데이터가 기반에 깔려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여기 있는 운영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 부분인 레이크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2026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데이터브릭스 서밋이 열렸어요. 그 서밋 키노트에서 발표된 자료 중 하나를 따왔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데이터 관련된 대륙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세 파트는 데이터브릭스가 예전부터 굉장히 잘 해오던 파트이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실시간 분석 엔진 같은 것들로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통합되지 않던 영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OLTP 영역이죠. MySQL이나 PostgreSQL, 오라클 같은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커버하던 영역들. 이 영역은 사실 분석이랑은 어찌 보면 같이 공존되기가 힘든 영역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에 다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 초에 이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됨으로써 OLTP 영역 역시도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 하나의 통합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OLTP랑 OLA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OLTP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등 실시간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T가 뭐를 대표하냐면 트랜잭셔널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OLAP 같은 경우는 애널리티컬에서 A가 따온 거죠. 자, 이거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커리를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찰, 즉 데이터 분석용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이 OLAP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저가 마주하게 되는 서비스가 앞단에 위치를 하죠. 이렇게 앱 혹은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이라고 하면 검색을 한다든지, 쿠팡이라고 하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주문 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프론트엔드 단에서 다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기능을 하려면 뒤에 백엔드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보내주는 어떤 API를 백엔드가 받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코드를 동작시켜서 그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엔드로 넘어간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되어서 관리가 되려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인 OLTP 데이터베이스 쪽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어펜드도 하고 데이터 수정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이렇게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이 OLTP 쪽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하게 되면 앞단에 백엔드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이나 MySQL, 오라클 등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던 영역이 이 OLTP 파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왜 쌓겠어요? 앞단의 유저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쭉 추적해서 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더 개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런칭한다거나 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데이터 분석 작업이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OLTP도 들어가고 분석도 들어가고 하면 용도가 맞지 않고 부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데이터가 쌓이면 이후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나 데이터 분석가가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그거에 맞는 처리를 하게 되죠. 뭐 ETL, ELT 등의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시보드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AI 모델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뒷단에 위치한 프로세스, 이게 바로 OLAP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유저의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빠르게 저장되는 DB가 아니고 분석용으로 따로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이송해 와가지고 여기에 저장된 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이나 파이썬 등으로 쿼리를 던져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시각화 대시보드에 연결을 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이 일어나는 파트가 OLAP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OLTP의 영역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앞단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OLAP 같은 경우는 전체 사이클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서 데이터가 쌓인 그 다음에 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걸 정의를 좀 더 상세히 보면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이고 AP는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서 OLTP부터 보면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가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형태는 이러한 DML 쿼리들이 많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프로세스 속도나 무결성, 정확도 이런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원가입을 했다고 칠게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로그인을 하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몇 분, 뭐 10초, 20초 이렇게 걸리면 잘못 만들어진 사이트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비밀번호를 세팅했으면 그 세팅한 값이 그대로 매치가 되어서 로그인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의 정확도나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바로 OLTP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활용자는 칼같이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시로는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사용자 로그 기록이 쌓이는 곳이 OLTP 쪽이 되겠고 OLAP는 여기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목적은 데이터에 대한 쿼리입니다. 그래서 DML 같이 데이터가 수정되는 이런 쿼리가 많이 날라오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셀렉트문 같이 기존에 적재되어 있는 거를 분석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쿼리가 많이 날아가고요. 자, 그래서 이 쿼리가 날아갈 때 안정적으로 오래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라면 데이터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속도가 수초 혹은 수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결과를 얼마나 빨리 리턴을 하는지 그리고 표현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기서 표현 방식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분석자의 시각이겠죠. 그래서 활용자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의사결정자 등이 되고요. 이 시스템에서 주로 SQL문을 많이 써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예시로는 1년간의 주요 인기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 OLAP 영역에 쿼리가 던져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한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요것들이 데이터가 저장될 때 또 다뤄지는 포맷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OLTP 같은 경우는 각각의 행으로 접근되는 경우가 많죠. DML 쿼리가 주로 날아가니까 특정 행을 딱 바라보고 거기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행만 날린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행에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지향 포맷을 활용해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지향 포맷은 CSV나 JSON, XML, YAML 이러한 포맷들을 행지향 포맷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파일 포맷이 행지향 포맷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맷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처리, 그러니까 DML 쿼리에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로우로 접근하기가 용이하거든요.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 즉 컬럼 단위로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OLTP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작업에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OLAP 같은 경우는 열지향 포맷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열 단위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이런 DML 쿼리가 날아가기보다는 특정 컬럼을 기반으로 그룹 바이 하거나 윈도우 집계하거나 아니면 필터하거나 하는 등의 특정 컬럼 기반 계산 쿼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럴 때 열지향 포맷을 쓰면 행지향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 포맷으로는 이렇게 파켓 가장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ORC, 아파치 에로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포맷은 분석 쿼리 실행 시에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행단위 접근이 필요한 트랜잭션 처리에는 부적합한 것이 특징이고요. 자, 이런 빅쿼리나 레드시프트 등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일어나는 분석 작업 데이터에 주로 열지향 포맷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저장이 되죠. 자, 이 행지향 포맷과 열지향 포맷의 데이터 처리 속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 링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은 그룹 바이 쿼리인데 밑에는 열지향 포맷이고 밑에는 행지향 포맷이에요.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차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지향 같은 경우는 타임이랑 로케이션이랑 모바일 폰 요 세 가지 컬럼을 기반으로 그룹 바이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된 행을 풀스캔하죠. 풀스캔하니까 굉장히 느린데 열지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청크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컬럼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되는 형식을 예시로 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요. 행지항 포맷은 이렇게 가로로 쌓이면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분석에 필요한 컬럼이 여기 있는 컨트리 컬럼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찾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또 찾고 하면서 결국엔 풀스캔이 필요한데, 컬럼 지향 포맷의 경우에는 이렇게 컬럼의 데이터를 하나의 덩어리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딱 스캔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처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다룰 레이크베이스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OLTP 쪽 데이터베이스예요. 관리형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합니다. OLTP 쪽에 속하지만 데이터브릭스가 OLAP를 주로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OLAP 플랫폼 안에 OLTP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히 통합이 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OLTP 데이터를 바로 OLAP로 넘길 수도 있고요. OLAP의 결과물을 바로 OLTP 쪽, 즉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OLTP랑 OLAP의 영역이 완전히 구분이 딱 칼같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플랫폼 안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서 이 양쪽을 필요시에 오가면서 통합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알아볼게요. 데이터브릭스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우측 상단에 와플 모양 누르시면 현재 보고 있는 뷰가 레이크하우스 뷰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 레이크베이스 포스트그레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하나 뜨죠. 여기서 관리형 서버리스 포스트그레스QL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종류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랑 프로비전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프로비전드 같은 경우는 상시 떠 있는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올리는 건데, 레이크베이스의 장점들을 100% 활용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 스케일링 옵션으로 해가지고 서버리스로 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눌러가지고 저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 레이크베이스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짓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로 만든 다음에 크리에이트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서버리스트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만들어지고 좌측에 굉장히 많은 탭들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대시보드를 가게 되면 저희가 만든 레이크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메인 브랜치가 있고요. 지금 CPU 용량, 그리고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고, 자, 커넥트를 누르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때 접속할 수 있는 코드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SQL로 접속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또 .NET으로 접속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SQL 알케미, 파이썬 SQL 알케미 코드로 접속하고자 할 때 예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코드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코드를 참고해가지고 활용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브랜치인데요. 이 레이크베이스는 굉장히 특이하게 데이터베이스 브랜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덕션이잖아요. 이게 메인 브랜치인데 여기에 막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저는 그 넣어진 형태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개발용으로 좀 쓰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였다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풀카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던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가지고 옮기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하지만 레이크베이스는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브랜치 안에 특정한 데이터가 있으면 Git같이 이 데이터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다른 브랜치의 레이크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크베이스에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브랜칭이 되면 이 프로덕션은 프로덕션 나름대로 개발하면 되고요. 이 브랜치 쪽은 브랜치 쪽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런 브랜치를 만들 수가 있고, 뉴 브랜치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만 지정을 하고요. 언제 삭제를 시킬지, 삭제하지 않도록 할지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 어디 브랜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밑에 옵션을 누르게 되면 특정 시점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형상을 그대로 떠오는 형식으로 브랜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브랜치는 최대 500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메인 브랜치 포함해서 5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Git과 똑같아요. Git 역시도 마스터나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있으면 기본 브랜치에서 쭉 작업을 하다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브랜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브랜치를 나눈 다음에 그거에 맞게 개발을 쭉 하다가 나중에 머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코드를 다룰 때, 코드 영상 관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순식간에 브랜칭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초 브랜치 생성 시 부모의 스키마랑 데이터를 당연히 상속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프로덕션 브랜치 쪽을 차일드 브랜치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브랜칭 한 다음에 브랜치 데이터가 변경 시에 그 변경분만 새롭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처음에 부모 브랜치가 있고 이렇게 dev라고 자식 브랜치가 생겼으면 맨 처음에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dev 브랜치가 뭔가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것만 새롭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공유 저장소랑 새 저장소에 있는 거를 잘 합쳐가지고 저희에게 dev 쪽을 보여주고, 프로덕션 쪽은 바뀐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유 저장소 쪽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충분히 다 공유를 하면서 최소한의 데이터 관리만 하고 브랜칭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셋이 필요하다. dev 브랜치에서 이제 프로덕션 브랜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특정 시점 혹은 특정 브랜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 쪽 데이터 형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칭 한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풀 카피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식 브랜치가 수정이 되면 그 수정이 된 것만 따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브랜칭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세팅에서는 이름을 변경하는 거나, 이거는 개인 혹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호화 키가 있으면 그걸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컴퓨트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 레이크베이스가 새롭게 생성될 때 그때 디폴트 컴퓨트 스펙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현재는 프리티어라서 수정이 되진 않지만 유료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시면 이 CPU 용량을 0.5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까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리 윈도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며칠 동안 보관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프로젝트 퍼미션은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OAuth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 어카운트 유저이면서 여기 프로젝트 퍼미션에 들어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코드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때 다룰 때 유저 아이디랑 토큰 값이 필요합니다. 그 토큰 값을 코드로 생성해서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토큰으로 말고 이렇게 아이디랑 패스워드 조합으로 하려면 이 부분을 활성화해가지고 나중에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OAuth 같은 경우는 토큰을 생성하면 1시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죠. 그래서 탈취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안적으로 위협이 생길 수가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그레스 버전 업데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언제 수행할지를 정하는 내용이고요. 주로 새벽 시간대 많이 수행을 하게 하겠죠. 자, 인테그레이션은 모니터링 툴과 통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레이크베이스 서치는 레이크베이스 안에 이렇게 레이크베이스 벡터랑 레이크베이스 텍스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레그, 즉 자연어 기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레이크베이스 서치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덕션 브랜치 쪽으로 가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프로덕션밖에 없으니까 프로덕션 쪽 골라서 여기 지니로 가게 되면 이거는 지니 코드예요. 여기 레이크하우스 뷰에서 봤던, 우측에 있었죠. 우측에서 봤던 지니 코드가 여기 레이크베이스 UI에도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지니고요. 오버뷰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브랜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브랜치 생성할 수가 있고, 프로텍트 같은 경우는 삭제나 변경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모드를 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트, ID 같은 것들 있고요. 롤 앤 데이터베이스,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유저를 등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유니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 스키마 테이블 요 구조를 따르고 있죠. 자, 그런데 레이크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상단 컨테이너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최상단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 언더바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자 할 때 여기서 애드 데이터베이스나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브랜칭 관련된 내용이고요. 레이크베이스 CDF라고 하는 레이크베이스 Change Data Feed 기능을 키고 끌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 레이크베이스에 들어오는 이벤트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대시보드가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쿼리 퍼포먼스 쪽에 가게 되면 지금은 기본 쿼리들이 쭉 날아가가지고 쳐져 있는데 저희가 레이크베이스 기반으로 SQL 쿼리를 날리면 여기서도 이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SQL 에디터는 저희가 흔히 아는 SQL문 칠 수가 있는 에디터가 되겠고요. 테이블 쪽은 이 레이크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스키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에 대해서 UI로 확인하고 클릭으로 변경을 하고 할 수가 있는 U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앤 리스토어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에 있는 데이터로 백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냅샷을 남기거나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탭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API 쪽은 레이크베이스를 여기 HTTP, 즉 API로 다루고자 할 때 기능을 키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메뉴들을 쭉 한번 둘러봤고요. 일단 에디터 가가지고 테이블 생성하는 쿼리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쭉 다 지우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쿼리를 칠 거냐면 자, 맨 처음에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create 스키마 해서 제 이름으로 된 스키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안에 public이라고 하는 스키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run 일단 하고요. 자, run 하면 잘 수행이 되었죠. 그 다음에 테이블 쪽에 가서 보게 되면 자, public 아래에 현수라고 해서 스키마가 새롭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스키마 아래에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SQL 에디터 가서 제가 준비한 create 테이블 코드입니다. 자, 보면 해당 현수 스키마를 기반으로 products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컬럼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하게 되면 잘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진 다음에 행도 한 10개 정도 삽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도 삽입을 합니다. insert into 쿼리를 통해서 10개 행을 삽입하고 다시 테이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가서 새로 고침하고 현수 쪽으로 가게 되면 테이블이 하나가 있죠. products라고 테이블이 있고 제가 삽입한 10개 행이 여기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UI적으로도 레코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각 컬럼별로 이렇게 정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 테이블을 선택해가지고 테이블 데이터 날리거나 아니면 아예 테이블을 삭제하는 드랍 같은 명령어를 또 UI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이크베이스는 일단 생성만 되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비슷하게 편집기 화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SQL을 날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 테이블 쪽에서 이렇게 결과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는 등의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봤던 데이터 API, API로 이 레이크베이스를 다루는 내용이나 아니면 여기 대시보드 쪽에 아까 커넥트가 있었죠. 그래서 커넥트를 해서 코드적으로 다루게 되면 백엔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OLTP처럼 다룰 수도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한번 생성이 일단 되면 일반적인 포스트그레스QL 다루듯이 다루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특징이 100%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적고요. 또한 현재 프리티어에서는 그렇게 설정하기가 힘든데 이게 스케일 투 제로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설정한 30분, 1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다. 그러면 아예 인프라 크기를 제로로 다운시켜 버려 가지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기 시간을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게 또 레이크베이스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크베이스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시 레이크하우스 탭으로 돌아가 볼게요. 레이크하우스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봤던 게 이 OLTP 쪽 포스트그레스QL의 동작 패턴이죠. OLTP 쪽을 다뤄봤었는데 OLAP 쪽인 레이크하우스 UI로 갔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레이크베이스가 옴으로써 OLAP 쪽과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내용은 OLTP 쪽에 만든 레이크베이스를 여기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보여지도록 등록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프리티어로 가서 카탈로그로 가볼게요. 자, 앞에서 봤을 때 어떤 형식이었냐면 자, 레이크베이스 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식이었죠. 제일 최상단 컨테이너가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였고요. 그 밑에 스키마, 그 밑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계층 구조가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도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죠. 유니티 카탈로그도 3단계 계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크베이스에서 보이는 이 테이블의 형태를 유니티 카탈로그 쪽으로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카탈로그로 가가지고 크리에이트 눌러서 크리에이터 카탈로그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카탈로그 하면 카탈로그 이름을 정해볼게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앞에 레이크베이스라고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타입에 레이크베이스 포스트그레스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해서 저희가 생성한 프로젝트가 오토 스케일링이니까 이걸 클릭해서 테스트 레이크베이스 브랜치는 프로덕션이고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들고 올 거냐면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탈로그가 생성되었다라고 나오고요. X 눌러서 보면 여기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레이크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생성이 되어서 보이죠? 이거 밑으로 내려보면요. 조금 지나면 여기 스키마까지 보일 겁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 스키마가 잘 보입니다. 여기 제가 설정한 카탈로그 아래에 아까 만든 현수라고 하는 스키마도 있고요. 기본으로 있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스키마도 있죠. 여기 클릭해서 펼쳐보면 프로덕트라고 하는 제가 레이크베이스 쪽에서 만든 테이블이 여기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덕트를 눌러가지고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서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를 보게 되면 타입이 fore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oreign이란 뭐냐면 데이터브릭스 유니티 카탈로그에 제3의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소스가 이렇게 유니티 카탈로그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테이블 구조가 그대로 유니티 카탈로그 쪽으로 넘어와서 보일 때 그러한 경우 테이블이 foreign 타입으로 보입니다. 자, foreign이고요. 데이터 소스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쓰고 있죠. 저희가 생성한 레이크베이스가 포스트그레 SQL이니까 여기 데이터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타입도 foreign이라고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노트북에서 조회를 해볼게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샘플 노트북 하나 열어가지고 조회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셀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에 바로 SQL 코드로 셀렉트 구문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잘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현재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테이블은 아니죠. 레이크베이스 쪽에 있는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 구조가 그대로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 foreign 테이블로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노트북에서 바로 이렇게 쿼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는 일반 카탈로그에 저장되고 있는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할 수가 있고요. 레이크베이스 쪽에 있는 테이블도 간편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동일한 노트북에서 쿼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OLTP 쪽과 OLAP 쪽이 어찌 보면 완전히 좀 통합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진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그룹 바이 코드 하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그룹 바이 카운트 코드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룹 바이 코드 쳤고요.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잘 실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가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실행된 내역을 레이크 베이스 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레이크 베이스 탭으로 가가지고 아까 쿼리 실행 내역 볼 수가 있는 탭이 여기 모니터링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니터링 쪽에 쿼리 퍼포먼스 가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쭉 가서 아마 제일 뒤쪽에 있을 거예요. 제일 끝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쳐지면서 기본적인 어떤 코드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친 그룹 바이 코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쿼리 퍼포먼스 쪽에서도 저희가 친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레이크하우스 노트북 쪽에서 코드를 이렇게 쳤는데 이게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포스트그레스 엔진을 활용해서 데이터 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돌려주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셀렉트 구문 앞에 explai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분석하는 부분이죠. 자, explain을 붙여서 밑에서부터 읽게 되면 여기 scan JDBC relation from 뭐라고 막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크베이스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그냥 단순히 유니티 카탈로그에 저장된 델타 테이블을 조회한 것이 아니고 레이크베이스 쪽에 저장된 테이블을 조회해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크베이스 쪽에 생성된 테이블을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서 보이도록 하는 과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유니티 카탈로그에 있는 어떤 테이블을 이쪽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싱크를 하면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을 알아보고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테이블은 DB 카탈로그 아래에 DB 스키마 아래에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쭉 싱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커스터머스 같은 경우는 여기 카탈로그에서 보면 일반 델타 테이블입니다. 커스터머스를 보게 되면
네, 여기에 정보가 있죠. 좀 내려보면 컬럼들이 되게 많은데 네, 타입은 매니지드고요. 데이터 소스는 델타니까 그냥 유니티 카탈로그에 관리형으로 들어가 있는 델타 테이블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입장에서는 일반 테이블이죠. 자, 요 일반 테이블을 특정 주기를 가지고 혹은 실시간으로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싱크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싱크할 테이블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네, 카탈로그 쪽에서 create를 누릅니다. create 쪽 가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싱크드 테이블 요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싱크드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이름은 뭐냐면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아까 커스터머스가 싱크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싱크가 되는 건데 이 싱크된 내용을 레이크베이스 쪽에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플랫폼을 옮겨 다녀야 돼서 귀찮으니까 이 레이크베이스 싱크되는 테이블이 그대로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도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하는 테이블 이름 같은 경우는 레이크베이스 쪽이랑 같이 보여지는 동일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레이크베이스 커스터머스 이렇게 하고요. 싱크할 레이크베이스 프로젝트 선택하는 거죠.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존처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만들면서 싱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누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UC Sync라고 정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커스터머스를 레이크베이스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로 싱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싱크 모드가 있죠. 싱크 모드가 온 디맨드가 있고 컨티뉴어스가 있어요. 네,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원본 테이블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곧바로 반영을 해주는 게 이 컨티뉴어스 모드고요. 온 디맨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 주기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기로 끌고 오는 게 온디맨드 모드인데 스냅샷 모드는 들고 올 때 풀스캔으로 들고 오고요. 트리거드 같은 경우는 증분으로 들고 와요. 자, 그거에 대한 비교를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로 스냅샷이랑 트리거드 모드는 배치 모드고요. 컨티뉴어스 모드는 계속 실시간으로 변경분을 싱크하게 되는 모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스냅샷 모드 같은 경우는 특정 스케줄로 배치가 되는데 전체 풀스캔을 합니다. 자, 어제 1000개 행이 들어왔으면 1000개 행을 넘기는 거고 오늘 100개 행이 더 들어왔으면 어제랑 오늘 포함해서 1100개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매번 풀스캔을 하는 거고 트리거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배치로 돌게 되는데 증분 처리가 되니까 어제 1000개 행이 이행이 되었고 오늘 100개가 들어왔으면 이 오늘 들어온 100개만 또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게 바로 트리거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스냅샷 모드로 가볼게요. 스냅샷 모드 해가지고 트리거드, 컨티뉴어스 이렇게 있는데 스냅샷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랑 트리거 모드를 쓰려면 싱크를 맞출 이 커스터머스 테이블 쪽에 change data feed라고 하는 CDF 특성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분만을 딱 인지해서 그것만 가져오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스캔밖에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걸 제가 따로 활성화를 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스냅샷으로 풀스캔 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이행하는 과정들은 밑단에 레이크 플로우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가지고 특정 주기로 싱크를 맞추게 되는 과정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create new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이 싱크하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create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한창 만들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이 만드는 게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파이프라인 하나가 세팅이 되고요. 싱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딱 되어가지고 제 유니티 카탈로그에 있던 커스터머스 테이블이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가서 레이크베이스 쪽에도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쪽으로 가서 보면 지금 뭔가 싱크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하나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레이크베이스 쪽으로 데이터 싱크가 특정 주기에 따라서 쭉쭉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스케줄을 따로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스냅샷이나 트리거드 모드 같은 경우는 따로 스케줄을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기로 이행을 해올지가 사전에 정의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지금 한창 작업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스탑해서 오래 걸리니까 보통 유료 버전에선 되게 빨리 끝나는데 저 프리티어에선 항상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요거는 일단 스탑해서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하면 데이터는 이행이 안 되었지만 아마 레이크베이스 쪽에 가게 되면 생성되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자, 테이블스 쪽에 가서 새로 고침 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해서 보면 아까 UC 싱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들었죠. UC 싱크 클릭을 한 다음에 DB 스키마 쪽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 싱크가 다 되었으면 여기에 그 싱크 결과물이 쭉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유니티 카탈로그의 DB 스키마 쪽으로 가게 되면 커스터머스 테이블이 레이크베이스 쪽에도 반영이 되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이 유니티 카탈로그 쪽에도 하나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생성이 되었죠. 레이크베이스 커스터머스라고 해서 싱크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델타로 저장된 일반 테이블과는 달리 레이크베이스 쪽에 싱크된 어떤 테이블을 곧바로 조회할 수가 있는 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탈로그 쪽에 열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foreign 타입이 되어 있죠. 데이터 소스가 PostgreSQL이고요. 그러니까 이 커스터머스 싱크가 된 게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조회를 하면 레이크플로우 쪽에 있는 테이블이 조회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것들의 근간은 싱크되는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작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6년 초에 정식 출시된 레이크베이스라고 하는 관리형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브랜칭 기능이나 스케일 투 제로, 그리고 완전히 서버리스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서 앱 개발과 분석까지 모든 플로우를 다 같이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네요. 자, 그 레이크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만드는 부분이나 브랜칭하는 방법, 요 각 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유니티 카탈로그 쪽과 어떻게 통합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보면서 레이크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레이크베이스를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